안녕하세요. 삶의 깊은 이야기를 함께 나누는 오늘의 인생 수업입니다. 오늘도 당신의 마음 한구석을 조용히 어루만질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우리는 모두 누군가의 부모로 살아왔습니다. 아이의 첫 걸음을 지켜보며 함께 웃었고, 밤새 열이 오를 때면 숨조차 쉴 수 없이 기도하는 마음으로 지켜보았습니다. 그렇게 하루하루를 견디며 늘 나보다 아이를 먼저 생각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 그 아이가 너무도 자연스럽게 멀어졌다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던 웃음소리는 점점 줄어들고, 이제는 내가 먼저 연락하지 않으면 평생 다시 소식을 듣지 못하게 되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문득 스쳐 지나갑니다. 그런 날이면 괜히 자책하게 됩니다. 혹시 내가 무언가를 잘못한 것은 아닌지, 내 말투가 부담이 되었던 것은 아닌지, 이제는 내가 귀찮은 존재로 여겨지는 것은 아닌지, 수많은 생각이 꼬리를 물며 마음 한구석이 점점 무거워집니다. 심리학자 마틴 셀리그만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다려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때 인간은 가장 깊은 무력감을 느낀다. 부모가 자식의 연락을 오랫동안 기다리면서도 아무런 반응이 없을 때 느끼는 바로 그 감정. 그것이 바로 지금 당신의 마음일지도 모릅니다. 철학자 공자는 가까운 사람일수록 예의를 잃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세상 누구보다 가까운 자식에게조차 그 예의와 존중이 점점 사라지고 있는 현실을 우리는 견뎌야 합니다. 누군가는 말합니다. 요즘 젊은 세대는 원래 그렇다고, 바쁘고 여유가 없어서 그렇다고 말입니다. 그러나 바쁘다는 말이 반복될수록 부모의 마음은 더 깊은 곳에서부터 서서히 멍들기 시작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감정으로 이 거리를 마주해야 할까요? 서운함을 참으며 무심한 듯 다시 먼저 연락해야 할까요? 아니면 이제는 정말 기다림조차 내려놓아야 하는 것일까요? 오늘 이 시간은 그 마음의 시작점부터 천천히 들여다보고자 합니다. 왜 자식은 연락하지 않는지, 그리고 그 침묵 속에서 우리는 어떤 감정을 품고 살아가고 있는지, 그 깊은 이야기의 첫문을 함께 열어보려 합니다. 자식이 연락을 하지 않을 때 부모는 종종 스스로를 탓하게 됩니다. 내가 뭔가 실수했나? 혹시 부담을 주었나? 이제는 귀찮은 존재로 여겨지는 걸까 하는 생각에 마음이 무거워집니다. 하지만 심리학적으로 볼 때 자식이 연락하지 않는 행동은 대부분 부모의 잘못이 아니라 자식의 인식 구조와 심리 환경에서 비롯됩니다. 이유를 조금만 다르게 바라보면 그 서운함이 조금은 덜 아프게 다가올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부모를 항상 거기 있는 존재로 인식하기 때문입니다. 언제나 불이 켜진 전등처럼, 늘 거실에 놓인 소파처럼 당연하다고 여겨지는 존재에게는 감사나 그리움의 감정이 잘 생기지 않기 마련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자식이 자기 삶에 몰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요즘 세대는 생존 그 자체에 가까운 일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직장에서의 압박, 경제적 부담, 인간관계의 피로, 양육의 고단함까지 그들은 하루하루를 겨우 버티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연락을 안 한 것이 아니라 연락할 여유조차 잃어버린 상태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이유는 부모를 필요할 때만 찾는 편리한 존재로 여기기 때문입니다. 병원 동행, 손주 돌봄, 급한 돈 문제, 이럴 때는 연락이 오지만 보고 싶다는 이유로 전화를 거는 경우는 드뭅니다. 언제든 도와줄 수 있는 사람으로만 여겨지는 관계는 감사보다는 기대만 남기 쉽습니다. 네 번째 이유는 부모는 늘 기다릴 것이라는 무의식적인 믿음 때문입니다. 지금 연락하지 않아도 괜찮다. 엄마는 이해해 줄 거다. 아빠는 항상 그 자리에 있을 거다. 이런 생각은 언뜻 보면 애정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무심함을 정당화하는 내면의 변명일지도 모릅니다. 다섯 번째 이유는 부모와의 대화가 불편하기 때문입니다. 잔소리, 비교,
충고 모두 사랑에서 비롯된 말이지만 자식에게는 자기 삶을 평가받는 느낌을 줄 수 있습니다. 그 불편함이 반복되면 자식은 점점 대화를 피하고 연락도 줄어들게 됩니다. 심리학자 칼 융은 말했습니다. 가장 오래된 상처는 가장 가까운 관계 안에 숨어 있다. 우리는 가까운 사람에게 더 쉽게 말하고 더 쉽게 상처 주기도 합니다. 그게 가족이라는 이름 안에 있는 가장 복잡한 감정 구조입니다. 이 5가지 이유는 누구의 잘못도 아닙니다. 시대가 바뀌었고 삶의 방식도 달라졌습니다. 하지만 이 구조를 이해하게 되면 관계를 어떻게 다시 바라봐야 할지 그 방향이 조금은 보이기 시작합니다. 자식이 연락하지 않으면 결국 부모가 먼저 전화를 걸고 문자창을 열고 괜히 짧은 안부라도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또다시 기다립니다. 이번엔 답장이 올까? 이번엔 먼저 연락이 올까? 그 반복 속에서 부모는 자꾸만 스스로를 가볍게 느끼게 됩니다. 사랑한다는 마음으로 다가가지만 그 마음이 자식에게는 오히려 부담이 되지는 않을까, 불편함이 되지는 않을까 혼란스러워집니다. 심리학자 칼 로저스는 말했습니다. 사람은 무조건적인 긍정적 관심을 받을 때 비로소 자신을 드러낸다. 하지만 자식은 그 긍정적인 관심을 때로는 지속적인 간섭처럼 느끼기도 합니다. 부모의 말 한마디, 표정 하나가 자식에게는 평가나 통제처럼 다가올 수 있습니다. 우리는 사랑한다고 생각하지만 그 사랑이 자식에게는 거리감의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특히 중년 이후의 부모는 자식에게서 삶의 의미를 찾으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식의 반응 하나에 기분이 휘청이기도 하고 자존감까지 흔들리는 경우도 생깁니다. 하지만 관계에는 일정한 거리도 필요합니다. 가까이 있을수록 오히려 마음이 다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한 걸음 물러나면 그제서야 상대가 다시 보이기 시작합니다. 교보생명 창립자 신용호 회장은 아들 신창재 회장에게 경영을 넘겨줄 때 어떤 지시나 간섭도 하지 않았습니다. 스스로 판단하고 책임지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철학 아래 한 발짝 뒤로 물러선 그는 아들이 실수하더라도 기다려 주었고 그 덕분에 부자는 서로를 신뢰할 수 있었습니다. 신 회장은 말했습니다. 아이를 가까이서 휘두르기보다는 한 걸음 물러나 지켜보는 것이 부모의 품격이다. 이 말은 우리에게도 깊은 울림을 줍니다. 사랑은 때로 조용한 거리 속에서 더 깊어질 수 있습니다. 붙잡기보다는 존중하며 기다릴 수 있을 때 자식은 부모를 부담이 아닌 존재로 느끼게 됩니다. 지금 우리가 먼저 연락하고 먼저 상처받는 이유는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사랑의 방식이 서로에게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지를 이제는 다시 생각해 봐야 할 시간입니다. 부모는 자식을 보면 무언가 도와주고 싶고 잘 되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에 말을 아끼지 않게 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말들이 자식에게는 점점 듣기 싫은 소리로 변합니다. 살 좀 빼야 하지 않겠니? 그런 옷은 안 어울리는 것 같아. 그 직장은 언제까지 다닐 거니? 그 말들은 사랑해서 하는 말이지만 듣는 사람에게는 잔소리로 들리기 쉽습니다. 심리학자 존 가트맨은 말했습니다. 하나의 부정적인 말은 5번의 긍정적인 상호작용이 있어야 그 영향을 상쇄할 수 있다. 자식에게 한 번의 잔소리를 했다면 그 뒤에는 5번의 공감 어린 말이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종종 밥은 먹었니? 라고 묻기보다 왜 또 그렇게 하니? 라는 말이 먼저 나가버립니다. 하지만 그 한마디는 자식의 마음을 멀어지게 만들 수 있습니다. 반대로 힘들었겠다. 고생 많았다. 나는 내가 참 대견해. 이런 말 한마디는 오랜 오해와 거리감을 순식간에 녹여버릴 수 있습니다. 유한양행의 창립자 유일한 박사는 자녀의 삶에 관여하지 않는 것으로 유명했습니다. 그는
자식의 실수도 성장의 일부로 받아들였고 아버지로서 어떤 선택도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경영권조차 세습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자식은 내가 대신 살아줄 수 없는 인생을 산다. 그 철학은 유한양행이라는 기업 안에서도 그대로 실현되었습니다. 신뢰와 자율, 그것이 관계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가르침이었습니다. 부모는 사랑해서 말하지만 사랑은 때로 말을 줄이는 것이기도 합니다. 잘해주고 싶은 그 마음이 때로는 자식을 조이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다음에 자식을 만났을 때는 평소 하지 않던 말 한마디를 건네보는 건 어떨까요? 오늘 너 얼굴 보니 좋다. 참 잘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 이 짧은 말이 지금까지의 모든 잔소리를 잊게 만들 수 있습니다. 자식은 조언보다 공감을 필요로 합니다. 대단한 해답보다 그저 진심으로 들어주는 사람을 원합니다. 그럴 때 자식은 부모를 조언자가 아니라 이야기하고 싶은 사람으로 기억하게 됩니다. 자식과의 거리가 멀어졌다고 느낄 때 우리는 자꾸만 뭔가를 더 해주려 합니다. 어떻게든 다시 가까워지고 싶은 마음에 먼저 연락하고 챙기고 도와주려 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럴수록 자식은 더 멀어지는 듯 느껴집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우리가 자식의 중심에 머물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식은 이미 자신만의 삶을 살고 있고 그 안에 부모가 지나치게 자주 등장하면 자연스럽게 피로를 느끼게 됩니다. 오히려 부모가 자기 삶을 주체적으로 살아가기 시작할 때 자식은 문득 돌아보게 됩니다. 우리 엄마는 요즘 뭘 하고 지내시지? 아버지가 전보다 밝아지신 것 같은데? 그때부터 자식의 시선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존재의 무게를 회복하는 전환점이라고 설명합니다. 존재의 무게란 내가 누군가에게 어떤 기능을 해주는 존재가 아니라 스스로 삶을 살아가는 사람으로 인식될 때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 무게는 어떤 말을 하느냐보다 어떻게 사느냐에서 비롯됩니다. 오늘 하루 당신의 이야깃거리는 무엇인가요? 친구와 나눈 따뜻한 대화, 즐겨 읽던 책 속 문장, 혼자 걸은 골목길에서 느낀 바람, 이런 사소한 것들이 쌓여 삶의 밀도를 만들어줍니다. 문학가 박경리 작가는 딸을 먼저 떠나보낸 아픔을 안고도 자신의 문장을 지키며 말년까지 창작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나는 누구의 엄마이기 전에 내 문장을 책임지는 사람이다. 그녀의 이 말은 한 인간으로서의 자존감을 드러내는 선언이었습니다. 그 모습은 자녀나 후배들에게도 깊은 울림을 주었습니다. 의지하지 않고 바라지 않고 스스로 삶을 가꾸는 사람, 그런 부모는 시간이 지날수록 존경의 대상이 되어갑니다. 우리가 삶을 즐기고 자기 시간을 충실히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줄 때 자식은 그 모습을 궁금해합니다. 그제서야 부모는 다시 존재 자체로 의미 있는 사람이 됩니다. 관계를 바꾸는 가장 빠른 길은 상대방을 바꾸려는 것이 아니라 나의 모습을 조금씩 바꾸는 것입니다. 그 변화가 쌓일 때 자식과의 거리도 자연스럽게 좁혀집니다. 우리는 자식의 연락 한 통에 하루 기분이 오르락내리락 할 때가 많습니다. 기다림이 길어질수록 마음은 불안해지고 그 불안은 어느새 외로움이 되어 삶 전체를 무겁게 덮습니다. 하지만 관계는 가까워지려 할수록 멀어질 수 있고 한 걸음 물러날 때 오히려 서로의 자리를 다시 보게 되는 순간이 옵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런 상태를 감정적 탈삼각화라고 말합니다. 상대의 반응에 흔들리지 않고 내 감정을 스스로 조절하는 능력입니다. 자식이 연락하지 않더라도 그것에 휘둘리지 않고 내 삶의 중심을 지키는 태도, 그것이 바로 심리적 거리두기의 핵심입니다. 그러나 거리두기는 무관심과는 다릅니다. 진심은 그대로 두되 기대는 내려놓는 일입니다. 이것을 긍정적 무관심이라고 부릅니다. 예를 들어, 왜 연락 안 해? 라는 말 대신 오늘 하늘이 예쁘더라.
내 생각이 나더구나. 이 한마디는 부담이 아닌 여운을 남깁니다. 심리적 압박이 아니라 따뜻한 문을 살짝 열어두는 표현이 됩니다. 스티븐 코비는 말했습니다. 진정한 이해는 경청에서 시작된다. 우리는 자식에게 끊임없이 조언하려 했지만 사실 그들은 설명보다 이해받고 싶어 했는지도 모릅니다. 관계에도 숨 쉴 공간이 필요합니다. 부모가 모든 감정을 자식에게 기대면 자식은 그 무게에 지치게 됩니다. 그러니 이제는 그 기대를 거두고 내 마음의 공간을 스스로 채우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철학자 니체는 존중은 가장 높은 형태의 사랑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간섭하지 않는 것, 사랑하기 때문에 자유롭게 두는 것, 그 존중이야말로 성숙한 관계의 바탕이 됩니다. 사랑은 더 가까이 다가가는 것만이 아니라 적절한 간격을 지키는 것에서도 시작됩니다. 그 간격은 차가움이 아니라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는 여백이 됩니다. 이제는 자식이 먼저 연락하지 않더라도 내 일상을 충실히 살아내고 감정의 중심을 잃지 않는 연습을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여유와 품격은 자식에게도 자연스럽게 전해질 것입니다. 우리는 오래도록 기다리는 사랑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연락이 올 때까지 마음속 수십 가지 생각을 반복하고 혹시 내가 미움받는 건 아닐까? 이제는 필요 없는 존재가 된 건 아닐까? 혼잣말처럼 상처를 되새기곤 합니다. 그러나 기다림이 깊어질수록 마음은 무거워지고 자존감은 서서히 깎여갑니다. 기다리는 동안 잊게 됩니다. 나는 누구인지, 내 삶은 어떤 의미를 가졌는지를 말입니다. 이제는 질문을 바꿔야 할 때입니다. 왜 연락이 없을까가 아니라 나는 오늘 어떤 하루를 살고 있는가? 이 질문을 던지면 삶의 중심이 다시 나에게로 돌아오기 시작합니다. 존재의 무게는 많이 사랑한다고 해서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내 삶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에 따라 자연스럽게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헤르만 헤세는 말했습니다. 자립 없는 사랑은 집착일 뿐이다. 이 말은 관계뿐 아니라 삶 전체에 해당하는 말입니다. 내가 중심을 잃지 않고 스스로를 존중할 수 있을 때 비로소 타인도 나를 하나의 인격체로 바라보게 됩니다. 부모라는 역할에서 잠시 벗어나 한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아침 햇살을 바라보며 커피를 마시고 좋아하는 책을 펴고 친구와의 대화에서 웃음을 나누는 시간, 그 순간들이 쌓이면 삶의 온기가 다시 차오릅니다. 법정 스님은 말년에 말을 아끼고 자연과 벗하며 조용히 살았습니다. 그는 누군가에게 무엇을 하라는 말보다 자신이 어떻게 사는지를 통해 더 큰 울림을 전한 사람이었습니다. 말 없이, 요구 없이 존재만으로 위로가 되는 사람. 그것이 우리가 지향해야 할 부모의 모습입니다. 연락이 없다고 흔들리는 관계가 아니라 연락이 없더라도 무너지지 않는 마음, 그 안에 담긴 품격과 여백이 오히려 자식의 마음을 다시 움직이게 만듭니다. 기다림에 기대지 않고 존재 자체로 무게를 갖는 삶, 그것이 바로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변화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자식과의 거리, 기다림의 감정, 관계의 회복에 대해 함께 이야기해왔습니다. 하지만 결국 이 모든 주제의 중심에는 나라는 존재가 있습니다. 부모라는 이름으로 살아온 수십 년 그 시간 속에서 우리는 종종 자신의 이름을 잊은 채 누군가의 엄마로, 누군가의 아빠로 모든 것을 감내하며 살아왔습니다. 그 시간이 결코 헛되지 않았다는 것, 그 사랑이 얼마나 크고 깊었는지는 자식의 말이 아닌 당신이 지나온 삶이 이미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이제는 그 사랑에서 조금 물러나 나 자신을 다시 바라봐야 할 때입니다. 내 이름을 되찾고 내 감정에 집중하고 내 삶을 나답게 채워가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음악을 듣고 창밖 하늘을 바라보며 좋아하는 커피를 천천히 마시는 하루, 그런 평범한 시간이
자식이 아닌 나를 위한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그 여유로움 속에서 우리는 다시 회복됩니다. 그리고 그 회복된 내면은 자식에게도 보이지 않는 울림으로 전해지게 됩니다. 기다림이 아닌 존재로 사랑을 전하고 요구가 아닌 존중으로 관계를 유지하며 내 인생의 후반전을 내 이름으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당신의 인생은 누군가에겐 전부였던 시간입니다. 이제는 당신 자신에게 전부가 되어야 할 시간입니다. 오늘의 인생 수업에서는 당신의 삶이 다시 당신의 것임을 기억하게 해드리고 싶었습니다. 이 영상이 조금이라도 위로가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당신의 이야기를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모두 누군가의 인생 수업이 될 수 있으니까요. 감사합니다.